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 100일째입니다. 현재 취임 기념 행사도 진행 중이고 여러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헤드라인, 트럼프 취임 100일, 시장 호황 단언했는데 뉴욕 증시 닉슨 이후 최악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상호관세 발표 이후 시장이 흔들리자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시장도 주식도 국가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자, 호황을 외쳤던 것과는 달리 글쎄요, 미국 시장은 확실히 호황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이후 역대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포드 행정부는 닉슨 사임으로 이어받은 과도 정부라서 제외를 하고요. 루즈벨트 행정부 당시는 대공황의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고 보면요. 이번 트럼프 2기의 첫 100일 수익률은요. 닉슨 대통령 이후 최악의 수익률입니다. 트럼프 2기 첫 100일 동안 S&P 500 지수 무려 7.9%나 하락했고요. 그래도 지금은 관세 공격 모드가 아닌 협상 모드라는 점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잠잠해지긴 했죠. 자, 그러나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가 기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반등은 기술적 반등 혹은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과매도권 탈출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아직 시장 반등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는 못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주요 IB 중에서 올해 시장을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도이치방크도 결국 최근 S&P 500의 올해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관세가 월가 인사들의 주요 걱정거리가 된 상황, 실적 발표도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들도 관세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처럼요, 올해 가이던스 제시가 어렵다며 전망을 철회한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례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은 2가지 시나리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한국 증시는 비교적으로 선방 중이죠. 트럼프 취임 이후 주요국의 증시 수익률도 함께 비교를 해보면요. 어제까지 등락률 기준 나스닥이 11.5%나 하락했을 때 대만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비슷하게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1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그동안 1.6%나 상승했는데요. 나름의 지수 방어가 된 건데 선방의 배경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요. 글로벌 증시와 비슷하게 흘러가면서도 그 고리가 약해졌고요. 작년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수가 끝없이 밀렸다 보니 저평가 매력도가 크다는 점, 그리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수급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중요한 건 트럼프 100일 그 이후죠. 증권가에선 뭐랄까요? 기류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과 그리고 SK증권은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았다는 판단에 지금과 같은 종목 장세 또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리포트를 종합해 우리가 5월에는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야 봐야 할지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관세 협상, 특히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겠고요. 그리고 우리와의 협상에 있어선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좀 감지가 됐습니다. 어제 한국 정부 인사는요, 대선 전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발언을 내놨지만 간반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요, 한국이 대선 돌입 전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 틀을 마무리 짓길 원한다고 말했죠. 자, 앞으로 기민하게 헤드라인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국내 이슈로는요, 대선 국면 속에서 정책 그리고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움직임,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움직임까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잠시 FOMC 확인해 볼까요? 일단 현지 시각으로 5월 7일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 패드워치에 따르면 무려 91.1%입니다.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시장은 6월 인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보니 6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이번에 나온다면 시장은 안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트럼프의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역풍에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참모진들도 트럼프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설득 중이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간밤에도요, 차량 관세 완화, 협상 진전 시사 등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관세 정책이 다시 역주행해서 강경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 앞서 짚어본 5월 체크포인트 염두에 두며 시장의 방향성은 계속 불확실성 완화로 향할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어제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장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시죠. 하이브가 엔터 산업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에도 매출 5천억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습니다. 창사 이래 거둔 1분기 실적 중 최고치인데요. 음반과 음원 매출은 감소했지만 방탄소년단 제이홉,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공연 부분 매출만 1,552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적 살펴보시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006억 원, 영업이익은 216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9%,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죠. 2분기부터는 아티스트 대부분이 음반 발매와 함께 활동을 재개하면서 3분기에는 신인 보이그룹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해 보시죠. 크래프톤 역시 배틀그라운드의 견조한 인기와 신작 인조이의 흥행에 힘입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조이는 출시 7일 만에 1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크래프톤의 전체 지적재산권 중 가장 빠른 흥행 기록을 세웠는데요. 크래프톤은 이 여세를 몰아서 카카오 게임즈로부터 넵튠 지분 전량인 39.39%를 매입해 넵튠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약 1,649억 원 규모인데요. 지난 2012년 설립된 넵튠은 모바일 게임과 광고 수익화 플랫폼, 에드테크, 버추얼 인플루언서 등 여러 방면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임사입니다. 1분기 크래프톤의 매출은 8,742억 원, 영업이익은 4,573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각각 31.3%, 47.3%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52.3%인데요. 지난해에도 국내 게임 산업업계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는 크래프톤, 2분기 호실적도 기대해 보시죠. 지금까지 장마감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오늘은 증시 모닝 브리핑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사님, 저희 앞서 나온 공시 중에 크래프톤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대장주죠. 크래프톤이 1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4,573억 원으로 기록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어제 관심을 끄는 공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1분기 실적 공시 그리고 이제 넵튠 인수 공시였는데요.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었는데 영업이익 4,573억 원이 이제 컨센서스를 18.3%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점에서 주가도 뭐 좀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좋은 실적의 원인이 기존 펍지 IP가 이제 꾸준한 성장이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되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3월에 있었던 8주년 이벤트 이후에 동시 접속자가 무려 14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팬들의 관심이 여전히 지금 꾸준하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 안정성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신규 게임 인조이도 출시 일주일 만에 지금 100만 장 판매되었는데 하반기 이제 수차례 업데이트를 통해서 향후 매출 성장에 기여 가능한 점도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했던 공시가 카카오 게임즈 손자에서 넵튠 지분 39.93%를 1,650억 원에 인수 계약한 것인데요. 이로써 기존 보유분까지 합쳐서 총 42.53%를 확보해서 체제 주주가 되었습니다. 넵튠은 게임과 함께 그 에드테크라고 불리는 모바일 디지털 광고의 수익 최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넵튠의 그 에드테크 솔루션을 활용해서 인도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넵튠이 과거 이제 투자를 통해서 크래프톤 지분 지금 43만여 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로 환산한다면 이 지분 가치가 지금 1,600억 정도가 되는데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이번 넵튠 경영권 확보를 통해서 크래프톤 자기 지분을 좀 싼 값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는 크래프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이 경우 현재 크래프톤의 주가는 PER 기준으로 15배 미만이기 때문에 게임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 저평가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자 투자자들은 일단 보유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투자도 가능한데 근데 다만 단일 IP에 의존하는 현재 구도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이 좀 더 과시화될 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좀 투자를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워낙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됐던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 추이를 보면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한 10% 올랐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미 호실적이 나와서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세론이 나오기에는 너무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리포트들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나왔던 그런 실적을 예상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것도 4천억대 한 초반 정도를 보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주가를 반영한다. 근데 어제 이제 시간에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을 보니까 소폭 상승한 때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단일 IP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크래프톤 공시 함께 살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로 웅진 그리고 웅진 싱크빅을 주목하셨네요. 네네. 어제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지금 웅진그룹의 지주사 웅진그룹의 이제 상조회사 1위인 프리드 라이프를 인수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프리드 라이프 제가 어제 다트를 들어가서 좀 찾아보니까 작년 말 기준 선수금이 2조 5,600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고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85억 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지금 758억이라고 볼 때 우량한 회사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이익 수준을 고려한다면 인수 금액이 지금 이제 8,83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PER 11배 중반에서 인수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평가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웅진그룹은 프리드 라이프 인수를 통해서 향후 토탈 라이프 케어 플랫폼으로 육성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양한 웅진 계열사가 보유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고 특히 그 프리드 라이프 채널을 통해서는 웅진 싱크빅 상품 판매도 가능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시면 현재 웅진과 웅진 싱크빅 주가가 장기적 하락 이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수 계약 제로가 주가에 크게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미래의 기대감을 좀 반영하면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 하락 이후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비만 치료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먹는 비만약 시장이 개화될 거란 기대감에 비만 치료제 섹터가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섹터 전체가 3.34% 상승했습니다. 관련해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로 유명한 GLP-1의 복제약 제조가 원천 차단됐다는 소식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FDA는 2022년 공급 부족을 이유로 복제약을 일시 허용한 바 있지만요. 지난 2월 공급 부족 해소를 공식 발표하며 복제약 제조를 다시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복제약 제조업체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이로써 한동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두 회사의 독주 체제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GLP-1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14.9%씩 고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품 치료제의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요. 시장이 확장된다면 결국 신약을 개발 중인 다른 비만 치료제 회사들에도 간접적으로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은 출산 장려 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해당 섹터 어제 5% 넘게 상승하며 정말 뜨거웠는데요. 정부가 어제 오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연 가운데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투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정부가 민간금융권 대출에서도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시중은행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저고위 측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외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출산한 가구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서 출산장려 정책 테마가 자주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해당 테마의 등락이 다소 컸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픽 두 가지 이슈 함께 짚어보고 오셨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복제학업계 예비금지 명령 신청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비만과 당뇨 치료제 독주 체제를 굳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FDA가 이제 약물의 어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한시적으로 이거를 복제약을 제조하는 걸 허용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난 2월에 금지를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제약 업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러한 조치를 금지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보노디스크와 릴리가 모두 이제 복제약 업계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세마글루타이트라는 물질이고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티르제파타이드라는 물질인데 이래서 이제 거대해지고 있는 GLP 시장에서 이 두 회사가 압도적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10월부터 국내 위고비 유통사로 선정된 분리엠텍이 어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은 위고비 유통이 매월 30% 성장 중이라고 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는 사실 초기 투자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제 향후 발표되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이제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상용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경구용에서 지속 시간을 늘리는 기술을 공개한 인벤티지랩과 인벤티지랩이 경영권을 인수한 큐라티스 등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주가가 강세를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가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지만 급등주 특성상 진입 시에 익절이라든지 손절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우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급등도 사실 했다가 또 급락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추세는 상승 중인데 이런 거는 좀 고려하시면서 미리 사전에 좀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대출의 원금 상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걱정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아가감 컴퍼니가 6%대 강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지난해 대비로 직전 연도 대비는 소폭 상승해서 지금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강도 높은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육아휴직 기간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방안은 사실 국민권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검토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안이 실시된다면 출산율 회복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동안 내놓았고 앞으로 내놓을 그런 대책 중에 하나일 뿐 상승제로 지속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그 테마 성격이라면 시가총액 가장 작은 종목부터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실적 베이스로 접근한다면 연간 100억 정도의 순이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아가방 컴퍼니가 그나마 저출산 대책 중에서는 가장 무난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